실물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 상황 점검 TF를 운영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외환시장이 먼저 이제 반응할 거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정치인들이 한국 경제를 끌고 들어갔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의 가장 무서운 복병은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 그 이상의 더 큰 불확실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황 속 한국 경제에 기름을 부은 계엄과 탄핵, 그 폭발력과 후폭풍은 얼마나 거셀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춘옥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길금희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에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가 터졌습니다. 비상계엄이란 이유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 12월 3일 날 집에 있었습니다. 네, 집에. 자막으로 나오는 걸 보고 네. 있었습니다. 첫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역시 예상했던 바대로 하는구나 예상을 하셨어요? 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예, 저를 믿지요? 그 전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역시 하더군요. 홍 박사님 어디 계셨어요? 예,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일찍 취하셨네요. 예, 그날이 초저녁부터 달리는 날이었고, 네. 연말이니까. 예, 그래서 한 9시 반쯤 요새는 다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9시 반쯤 파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이제 딱 들어왔는데 바로 잤죠. 잤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화, 부재중 통화가 수십 통화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행운아라고. 푹 예, 아침에 상황이 거기다 끝났어요. 잠을 못 예, 상황이 다 잤으니까. 끝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끝났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큰 정치적인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렇습니다. 6시간,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고작 6시간이라고 하기에는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도 막대했는데요. 특히 금융시장 전반에는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과 국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한국에서 해외로 머니 무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증시는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도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신뢰에 금이 갔다는 평가인데요. 짧지만 충격적이었던 계엄 선포 그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남은 상흔은 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되고 바로 반응을 하는 게 외화도군요. 달러.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달러가 더 강달러로 가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제일 먼저 했을 때 사실은 환율 시장부터 열어봤어요. 네. 열어보니까 1,407원까지 섰더라고요. 네. 제가 그 전날 본 게 1,397원인가 그랬는데 그러다가 약 한 30분 단위로 보니까 1,467원까지 가길래 이 잘못하면 1,500원까지 가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아무래도 계엄 그러면 영어로 마샬 로우, 해외에서는 전쟁 났나? 뭔 일이야? 그러니까 결국 대외 신인도 문제가 하나 생겼죠. 두 번째는 우리의 환율은 한중일 이 삼국과도 상당히 긴밀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둔화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의 문제도 엮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이 어려우면 중국이나 일본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나? 그럼 우리도 조금을 떨어질 건데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외환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이제 심리적 패닉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내부적, 내재적 요인인데 이 세 가지 모두 고려해 보면 1,500원까지 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월간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한 100억 불 이상 나고 있거든요. 거기다 대외 순자산 잔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제 실물 부문에서의 외환 수급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방금 곽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루에 60원씩 환율이 오른다. 심리적 패닉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심리적 패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 걱정거리가 존재하는 게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제 일본 저평가된 엔화를 빌려가지고
고수익 자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갔다 온 데가 이제 스위스 프랑이랑 멕시코 페소를 갔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두 화폐가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일본 조달금리까지 올라가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청산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이렇게 패닉이 나니까 환율이 일단 위가 좀 열려 있다라는 곽 박사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원화의 펀더멘탈이 이 정도입니까? 우리가 체력이 이렇게 바닥입니까? 답부터 드리면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외환 보유고가 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면 9,500억 달러 정도 있어야 돼요. 대만이 6천억 달러거든요. 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잘 나가죠. 이런 위기가 나오면 반 날라간다. 그럼 2,100억 남았고요. 2,100억 중에서 가용한 달러의 현금 규모는 한 300억 달러 정도? 나머지는 국무성 채권 이런 걸로 들고 있을 테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홍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엔캐리 트레이드에 따라서 잘못하면 엔화 환율이 160에서 200까지도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은 주식과 채권을 사잖아요. 그러면 주식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자산 비용 엄청나죠. 거기다가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 말씀 주셨잖아요. 이자를 올리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채권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잘못하면 파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160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은 150, 1,500까지 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중국이 지금 뭐 강한 재정, 온화한 통화 정책에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제 그 말에 따라서 위안화의 환율이 움직이냐? 변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말은 지금 일본과 한국이 외환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포테이토인 것 같다. 국민연금 본부장이면 리밸런싱 할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 투자해놓은 데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원화로 수익이 나니까. 그거 좀 팔아가지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채권이나 한국 부동산이나 한국 주식을 사면 이게 차익 실현도 하면서 국가 경제도 살리고 저가 매수도 하는 일과 삼득 정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는 걸 보면 달러 자산이 너무 수익이 좋으면 좀 파는 것도 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태국에서 벌어진 일은 저는 좀 일시적인 해프닝 아니냐.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상계엄과 함께 환율 시장 얘기부터 먼저 했고요. 지금 주식 말씀하셨는데 주식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도 나홀로 지지부진 이게 한국 주식시장이었는데 비상계엄으로 세게 한 방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엄 이후에 시총 144조 원이 증발했다 이러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10일입니다. 12월 10일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번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중국이 좀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싸다 일단. 그 밸류업이라 그랬는데 밸류 다운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밸류 다운돼 있는 시장에서 저가 매수도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홍 박사님 질문을 제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10조 샀잖아요. 네. 얼마 올랐습니까? 10조 사가지고. 2,000원 올랐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안내 탄핵 하나 찬성했다고 뭐 기술 개발했습니까? 그렇게 사학가 나던데요 거의.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 말고 설명이 제가 그렇죠. 그걸 보고 있던 제가 사실 어제 주식 샀거든요. 사면서 뭐 살까 이렇게 종목 쳐다보는데 한 20% 오르던데요. 뭐 대선 주자로 보는 거죠. 차라리 미국처럼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폴리마켓 이런 걸 만들어서 대선 주자에 대한 베팅을 합법화하던가. 그러니까 그 시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치인 테마주로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내수요. 내수는 뭐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공교롭게도 12월 2일 날 이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민생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 사기 잃지 않고 힘내실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맞습니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결을 국정 기조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민생 행보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였습니다.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을 위한 논의를 1시간 넘게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계엄 선포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노쇼 예약금 등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물거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안 그래도 안 되는 장사에 실제 외식업계에서는 비상 계엄령으로 인해서 현재 예약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정치하는 특히 이 대통령이라고 한 분이 이 계엄 바로 전날까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치 결론적으로는 속인 거잖아요.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건데 그 전까지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박성원 의원이 그런 자료를 얻어냈어요. 2022년까지 개인사업 소득자 근로소득세 신고 건수를 확인하니까 1146만 건이에요. 1146만 건 중에서 월 소득 100만 원 이하가 얼마냐, 미만이 얼마냐 보니까 75%예요. 네. 이 말은 골목 상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뭐 노쇼 예약금요? 뭐를 갖다 들이붓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양극화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김종인 박사가 저 사람 입에서 양극화 이야기 나오길래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양극화는요 현실적으로 경험해보면 압니다. 저희들이 일반 골목 상권 가서 식사할 때 하고 호텔에 있는 유명한 음식점 뷔페 식당 가서 주말에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은 이 양극화의 깊은 골로 빠져들어가 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놓고 지금 국회나 정부가 노력해도 괜찮을 시간이 없는 판인데 여기에 계엄으로 문제가 됐다. 근데 이게 또 감춰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홍 박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롯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다른 대기업들이 계엄이 터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유동성 긴급 회의를 했거든요. 이창용 하는 총재라든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유동성 무한대로 풀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잘못하면 이게 자금이 말라버린다. 그러면 그 자금이 국내에서 도는 자금이면 괜찮은데 전부 다 해외에서 가져온 자금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야, 너 그 나라 못 믿겠으니까 돈 빼. 이래버리면 사실은 뭐 롯데를 시작으로 해서 IMF의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기업의 양극화, 자영업자의 양극화, 중소기업의 문제 이 모든 게 지금 대한민국의 내수 부진의 근본적인 문제다. 경제 성장률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 상승하는 데 그쳤어요. 근데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이건 여기에 못 미칠 거 아니에요. 부동산 PF 문제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PF 문제들 때문에 건설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고용 유발 효과가 제일 큰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착공 건수가 계속 줄어 있죠. 미분양도 사실 그 완공 후 미분양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기업의 사업 계획을 전부 헛수고로 만들어요. 제가 이제 요즘 하는 일이 이제 이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가지고 내년 경제 전망 어때요? 하면서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트럼프 정부 이후에 세계화의 미래 이런 걸로 이제 경제 전망. 근데 이제 이번에 오는 건 전부 다 전국 혼란 이후의 경제 전망.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10월 정도에 이미 내년 사업 계획을 다 만들어서 자금 배정을 해요. 그리고 집행을 준비해서 12월에 딱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치 대충 맞춰보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기업들이 상황이 이런데 내년에 공격적인 투자와 신규 채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플랜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나리오 1, 2, 3, 4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들을 조정하고 있을 거라고요. 자, 이러면 밸류업이 되겠어요? 우리가 연말에 배당 줄 거라고 생각하고서 밸류업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달러만 들고 있으면 다행인데 원화도 들고 배당도 이렇게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고 경제가 미래가 안 보일 때는 일단 기업 내부에 현금을 유보해야 되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밸류업 주식이 그 모양인 거죠.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뭔가 사람들이 계획도 좀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어쨌든 통과는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이 12월 10일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예산안은 670조 정도 되죠. 근데 670조 가지고 글쎄요. 지금 이 대한민국 예산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중국 정부가 말했던 건전한 재정, 우리가 재정을 자꾸 뭐 40% 50%에 묶어두려고 하는데 이거 묶어뒀다가 될란지, 그다음에 통화정책 면에서는 우리가 뭐 자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환율이든 금리든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내년에 어떻게 쓰고 어느 부분에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하는 이 선순환적인 구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지난 사업기, 그러니까 올해 말고요. 작년 삼성전자 한 회사의 연구개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8조 원입니다. 30조 정도. 그러니까 그 매출의 8%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계 탑레벨 IT 기업들이 이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 게 기업들인데 기업들의 지출이 상당히 삭감될 게 눈에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삭감은 좀 이상하다. 확장적으로 가야죠. 왜 그러냐? 22, 23, 24 올해까지 3년 연속 명목 성장률보다 재정 지출 증가율이 낮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명목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더하기 실질 성장률이잖아요. 그 22, 23은 당연히 이게 높았던 게 인플레가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올해조차 인플레가 지금 사그라들었지만 작년에 만들었던 올해 예산안이 3% 증액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긴축 예산이었어요. 근데 내년도 3%예요. 내수 자영업들 다 죽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해서 긴축 예산을 짰고 그 긴축 예산을 국회는 심의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깎는 거 뭐 증액하는 거 정도지 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기재부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수장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긴축을 해도 되는 나라다 생각하고서 열심히 재정 긴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출구조 조정에 희생양이 됐던 R&D 예산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났고 이제 회복되지만 그 수출 경기가 좋을 때 긴축하는 건 동의하는데 수출 경기가 23, 24에 되게 안 좋았다가 요새 좀 좋아지는 건데 왜 긴축을 계속하고 추가 경정 예산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 해 예산안이라도 확장적으로 쓰겠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가? 이전 추경호 장관 시절이나 지금 최 장관 시절이나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만 탄핵을 겪는 게 아니고요. 이미 겪었죠.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네.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 그래프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2012년부터 쭉 보시면 아까 우리 홍춘옥 박사님께서 좀 일찍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은 나름대로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기간 동안에 기억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수도 끌어올렸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상승표를 그리시면 상당히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집 사세요, 집을 사 이런 표현을 부총리께서 하셨습니다. 2016년.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시에 집을 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위 미국식 맨하탄 프로젝트를 걸어버렸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급등한 거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희한하게. 저금리를 이용해서 집을 사도록 했으니까 내수 괜찮았고 경제가 괜찮았는데 문제는 측근의 어떤 그런 내용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진 내용이니까 경제 여건은 상당히 좋았다. 그렇지만 지금도 아쉬운 거는 AI, 우주항공, 바이오와 같은 이야기를 이때 부동산 대신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지금 코스피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많이 아쉽습니다. 2016, 17년에 하여간 부동산이 꿈틀대기 시작해서 쭉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랬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때도 반도체가 그렇게 셌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반도체도 좋았지만 저희들끼리 이제 중공업주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쪼개져 있지만 현대중공업 갖고 있냐가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모든 펀드 수익률을 좌우하던. 그때 당시엔 그랬구나. 그래서 시가총액 3위까지도 한번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위치까지. 차이점은 계엄을 선포했냐 안 했냐의 차이점이 상당히 크죠. 저는
미국이 원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내면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된다. 첫 번째, 홍 박사님이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주식을 살 때지 팔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기본기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망하지 제일 먼저 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시기는 쫄 때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짤 때다. 그러니까 좀 사서 준비를 할 때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중국이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11조 달러, 서프라임이 한 8조 달러, 6조에서 7조 달러가 마이너스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11조 달러가 마이너스예요. 그림자 금융이.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뿌려야 되는데 그렇죠. 기간이 언제까지? 달러로 뿌려야 되는데 위안화가 아니고 언제까지? 무한대. 저는 볼 때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BIT 같은 투자 협정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마음을 놓고 돈을 투자할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위안화 절상 빨리 해. 45%. 이게 아마 2006년도 하던 이야기예요. 없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옛날에 프라자 합의 때도 일본하고 독일에다가 프라자 합의하면서 빼떨어 버렸죠. 미일 반도체 협정 체결해가지고. 그래서 빼떨은 반도체 협정 기술을 대만과 한국에다 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위안화를 갖다가 45% 절상하라는 걸 우리가 일본이 대신 좀 해준다면 미국은 우리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란 같아요. 그런 생각의 발상의 전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년 1월이에요. 트럼프 2기가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대응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거군요. 서플라이 체인만큼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 것 같고, 달러는 여전히 강달러로 가고 싶다는 것이고, 이거를 건드리는 게 브릭스, 중국, 인도가 야 우리 통화바스켓 시스템으로 기축통화 달러에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 100% 관세 준비해. 이런 내용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강달러를 가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서플라이 체인의 미국의 자주 독립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이게 결국은 잡마켓을 더 많이 열어줄 거라고 자기는 믿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기여를 한다면 무엇을 리워드로 받아낼 것인지를 차기 정부가 빨리 끄집어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요즘에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게요. 트럼프 참 말 많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관련해서는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조용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좀 약간 두고 보자 이건가?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트럼프는 그럴 거예요. 저 가만있어 봐. 미군 기지를 사용하고 우리가 있으니까 돈을 9배 더 내려 그러면 19배로 올려도 되는 거야. 쟤들 지금 불안한데. 지금 잘못하면 외환위기 갈 수도 있는데 좀 부추기는 내용이 별로 좋은 내용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카드 더 만들어 봐봐. 그렇죠. 아마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아무튼 뭐 현재 상황으로 가든 한국 정부한테 지금 뭔가를 뜯어낼 수 있는 찬스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니까. 그럴 때 제일 먼저 들 카드가 뭐냐면 우리한테 저기 11월 달까지만 대미 무역자가 500억 불났어요. 그렇죠. 11월. 딱 11달 만에 500억 불 흑자가 났어요. 작년에 448억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났어요, 지금. 그 이야기인데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근데 환율이 1,400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 환율 조작국 혹은 너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우리한테 얼마를 투자할 생각이야. 되게 괴로운 게 금융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는 달러 사는 게 마음 편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대로 환율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이거 우리 뒷감당이 되냐? 뭔가 선물 보따리를 미리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미국이 또 말 못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거. 저는 그래서 맨날 LNG 수출 터미널 만들어주자.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니는 게 미국이 동부 쪽에는 있는데요. 서부에는 밴쿠버 말고 잘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수출 구조가 바뀐 게 수출 1위 품목이 원유고요. 2위가 LNG예요. 산유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카타르랑 장기 계약돼 있는 거 뭐 미안하다 좀 그러면서 위약금도 내고 미국에서 장기 계약으로 가면서 그 터미널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아닌가. 근데 이걸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들으시지만 저는 한 7년 전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김종인 박사가 그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앞으로 LNG, LPG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미국이 세계 1위의 원유, 셰일가스, 기타 등등 수출 국가가 될 건데 동남아 시장에 물건을 팔고 싶어 할 거다. 그럼 우리가 배를 만들어 주자. 대신에 우리에게 exclusive right, 다른 모두 국가에 대해 주지 말고 우리만이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받게 하자. 그 말씀을 트레이드 트럼프하고 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야, 이래서 이 양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가 싶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면요. 트럼프 1기가 시작이 될 때 박근혜 탄핵이에요. 근데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한국이 또 이래요. 묘하게 얽혀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누구하고 얘기하지? 도대체 트럼프는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곤란한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이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패는 점점 내줄 게 없어지고. 근데 이렇게 미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 대응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를 예의주시하는 건 또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또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인가? 뭐 중국이 뭐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러죠 뭐. 여기도 30년 장기 독재 아니에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에 느끼시지만 시진핑 주석이 많은 긍정적인 제스처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간지러운 것을 긁어줘야 되고 알아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이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제 제대로 주한 주중 대사도 격을 맞춰서 보냈다고 한다는 것은 화해의 제스처가 나오고 긍정적인 제스처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게는 이 투자 협정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짧게 얻어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야 간첩죄 있잖아. 우리가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투자 좀 잘 되면 너들 우리 주재원들 다 간첩으로 잡아놓으면 어떡해. 투자해서 도망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 왜? 파산법이 없잖아. 제대로 안 돼 있잖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국 쪽에 조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서서히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한국 비즈니스 출장이나 행사를 취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걱정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주요 경제계 행사가 계속해서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인천 청천동에 있는 이 GM 한국사업장 부평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비상계엄 여파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또 이 호텔과 항공사에서는 개인 여행객을 중심으로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요. 국내 여행사마다 이 단체 관광도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불안하면 국가 신인도라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국가 신인도라는 게 떨어지면 유동성 위험을 겪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확실성으로 되돌려 넣는 방법을 골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함께 통화 수합의 규모 필요하다면 좀 확장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창용 총재라든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금리 정책보다 환율 정책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단기적인 환율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현상 인식과 대응책이 나오면 이 신인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금리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한국도 내릴 것 같습니다. 일단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겠죠. 사실 이제 이게 하는 총재 어깨에 너무 많은 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경제라는 건 결국 심리, 그리고 재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화 이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통화 정책 말고는 지금 현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금융시장에 지금 채권 금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신기하게 트리플 약세는 아니에요. 2022년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뭐 환율 다 박살났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부동산도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장기 채권 관련돼 있는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인플레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외식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데 베팅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지금 심리가 위축돼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즉 곽 박사님 이야기하신 통화 수합이 체결되는 시점 정도의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대 패키지를 같이 쓰는 거죠. 경제부총리가 우리 이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풀겠다 그랬는데 이게 단기 처방은 되지만 이게 장기로 계속 무제한 풀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런 말을 좀 일찍 해가지고 R&D 깎지도 말고 그죠? R&D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유동성 무한대로 풀겠다 그러면서 진작에 좀 했으면 계엄 사태까지 갈 필요도 없었을 건데 왜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번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보시면 중산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가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주의는 인민에서 머물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산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 확대된 중산층이 부유층으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국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촉매제인 것 같다. 지금은 유동성을 푼다는 것은 위기 극복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레토릭에 불과하다. 오히려 제대로 된 걸 나오려고 그러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에 유동성 무한대로 풀겠다. 우리도 재정 건전성 준비하면서 한 200조에 300조 돈 무작정 지원하겠다. 무한정 지원하겠다. 어디에? 중소기업에. 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고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10명 중에 9개 중소기업이 눈먼 돈이라고 가져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겠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내면 우리 중산층 확대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주동성 확대 정책이면 저는 창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의 포브스가 한 얘기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엄 사태의 대가는 한국 5,100만 국민이 분할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경제 주체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씩 하시면 좋겠네요. 정치 불안이 장기화되면 좋을 일이 없다. 특히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진짜 우리가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절하게 좀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오늘 그 가계금융 복지조사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자산 보니까 75%가 부동산인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가 되게 건전해지긴 했는데 뭘 의미하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착을 하고 그리고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에 신용을 쌓아야 되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예금 말고는 하는 게 없는 그리고 또 기껏 투자한다고 해본들 아주 주식은 소규모로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사태들이 만에 하나 터지는 순간 일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개인들도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그게 너무 좋지만 안 좋아지면 나의 사업이나 나의 소득도 줄어드는 한편 자산도 망가지는 걸 겪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한 글로벌 존재하는 안전자산에 대해서도 일부 금융자산을 좀 편입하는 그런 선진국형의 그런 자산 배분을 좀 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사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세계 최초로 우리가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1446년 훈민정음 창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돈을 무한대로 푼다 하셨는데 저는 무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무한대의 어떤 능력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스마트웨어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AI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리더십의 비전이 제시만 된다면 저는 지금의 이런 위기는 한때 우리가 대포집에서 마시면서 야 우린 그때 그랬어. 라떼 이야기로 돌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어깨 펴시고 밖에 나가서도 마샬 로우 이러면 그래 마샬 아트 이러고 막 그냥 하십시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포브스 관련 기사 보면서 제가 좀 댓글을 살펴봤는데 이제 가장 많이 좀 걱정하는 댓글이 이 국장에 대한 이제 신뢰감이 많이 무너질 수 있다 이 우려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정당에 있는 분들이 좀 다른 건 따지지 않고 지금 그냥 한국 경제만 바라보고 좀 최선의 대응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역사 공부할 때 보면 조선시대에도 임금을 비롯한 그 권력자들이 사고 치면 백성이 수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현대사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몇 번의 국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들이 사고를 치면 우리 국민들이 또 똘똘 뭉쳐서 수습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